지궁TV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세 번째 동영상으로 하라리가 인류사 보편적 질서의 핵심으로 지목한 화폐의 질서, 제국의 질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소설은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과 농업혁명 등 간략하게 소설하고 기원전 3000년경 최초의 국가와 문명이 탄생한 것에 집중합니다. 서기 1500년대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자본주의 맹아의 탄생, 그리고 1770년대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서술합니다. 한데 하라리는 역사를 인지혁명, 농업혁명 및 이후 발생한 화폐, 제국, 종교 등에 집중하며 1600년 이후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파악합니다. 하라리는 첫 밀레니엄 시대에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 있는 후보 세 가지가 등장했다며 화폐의 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진화적 구분을 처음으로 초월하게 만들었고 인류의 잠재적 통일을 내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 그들의 구분은 진화적 본능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친구가 누구인지 구분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화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해주고, 제국은 여러 국가와 민족,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며, 종교는 낯선 사람들끼리 공통의 신을 신봉함으로써 집단 협력을 가능케 합니다. 독특한 게 하라리는 화폐, 제국, 종교 모두 상상의 산물로 봅니다. 하라리는 화폐가 탄생한 과정을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입니다. 사과 10개는 신발 한 켤레, 양 한 마리는 옷 10벌, 망치 한 자루는 빵 5개, 이런 식입니다. 한데 물물 교환은 각 상품마다 상대 교환 가격이 다 다르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100종의 상품이 거래된다면 교환율은 4,950까지, 1000종이 거래된다면 49만 9,500까지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양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사과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양을 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른바 항상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자주 원하는 몇몇 물건을 화폐로 정하는 겁니다. 양, 염소 등의 가축, 곡물, 소금, 옷감, 조가비 껍질, 그리고 금과 은 등입니다. 참고로 영어 셀러리의 어원은 salt, 소금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군인 월급을 소금으로 줬거든요. 교도소나 포로 수용소에서는 담배가 화폐로 사용됩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상관없이 담배로 거래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화폐의 가장 대표는 금과 은이죠. 수많은 나라에서 금과 은을 화폐로 주화를 만들고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000에서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은 8.33g을 1세겔로 정하고 화폐 단위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겔이 화폐로 많이 등장합니다. 영국 화폐는 파운드인데 원래 무게 453g입니다. 달러는 1600년대 독일에서 사용하던 은화 탈러가 어원인데 약 30g입니다. 스페인 페소도 무게 단위고 우리나라 한 양, 두 양 할 때의 양도 무게입니다. 한 양은 한 돈의 10배로 한 돈이 3.75g이니까 37.5g입니다. 여기에서 화폐 단위가 원래 금이나 은 등의 무게를 달아 쓰던 데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40년경 오늘날 터키 서부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금속화폐, 주화가 탄생합니다. 전에는 금은 덩어리를 거래할 때마다 무게로 달았었는데 불편하죠. 무엇보다 금이나 은에 도금을 해서 가짜 금과 은덩어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금화와 은화는 국가가 제조함으로 품질을 국가 권위로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화폐 제조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엄벌합니다. 하라리가 설명한 화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은 대부분의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한데 하라리는 그 이상 나가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화폐의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생긴 건 그 자체로는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했을 때다. 은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옷을 만들 수도 없다.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에는 너무 무르다. 금이나 은의 가치는 장신구나 왕관 등 신분 상징을 만드는 재료다. 이런 사치품의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다. 화폐는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화폐 발달에는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다. 여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상호주관적 실체였다. 하라리는 화폐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은 약 60조 달러지만 주화의 지폐 은행권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고 돈의 90% 이상은 우리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는 컴퓨터 서버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 재무성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인도와 지중해 사이에 정기적인 무역이 시작되었을 때 인도 사람들은 금에 관심이 없었고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지중해에서는 금이 선망하는 신분의 상징이어서 가치가 높았다.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도와 지중해 사이를 여행하는 상인은 금의 가치에 주목했을 것이다. 인도에서 금을 싸게 사서 지중해에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을 것이다. 그 결과 인도에서 금의 수요와 가치는 급상승한다. 동시에 지중해에서는 금이 유입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머지않아 인도와 지중해에서 금의 가치는 매우 비슷해질 것이다. 그저 지중해 사람들이 금을 신봉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금을 믿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인도 사람에게 금은 실용적인 용도가 없더라도 지중해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하라리의 설명은 그가 과연 역사학자인지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동서양 사이에 과거에 상당한 무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상품이 인도와 아랍 상해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됐습니다. 결제는 모두 금이나 은으로 했습니다. 하라리는 지중해 사람이 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도 금을 좋아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와 무역을 하지 않던 조선과 일본에서도 금과 은을 좋아했습니다. 무역이 있던 그 어떤 지역도 유사일에 금과 은을 좋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라리 주장대로라면 그런 곳은 지중해와 무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과 은을 좋아합니까? 금과 은이 통일된 화폐 관리 조직이 없음에도 항상 국제무역의 기본 결제 수단이었던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귀에서 적은 양으로 많은 가치를 대변합니다. 적은 양만 들고 다녀도 화폐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금은 나누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 가치에 맞게 나눠 쓰면 됩니다. 금은 오래 놔둬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곡물이나 비단, 소금 등이 화폐로 쓰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금과 은은 이런 내재적 가치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귀하게 취급됐고 그래서 교통통신이 미발달했던 과거에도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이 됐던 겁니다. 쌀, 보리, 소금, 옷감 등도 이런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과거 화폐로 사용됐던 겁니다. 하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고 통치자가 달랐고 각기 다른 신을 숭배했지만 모두 금과 은을 신뢰했다.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스페인인의 문화는 크게 다르며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건 어째서일까?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믿고 무슬림들은 보리를, 인도 사람들은 별법의 고둥을, 중국 사람들은 비단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인, 스페인인, 인도인, 무슬림이 종교, 문화, 신념, 통치자 다 달랐지만 그 문화를 공통으로 믿었던 건 오직 금과 은만이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내재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상상의 질서라는 게 하라리 주장인데 종교, 문화, 신념이 다른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금과 은의 가치를 믿었던 건 그게 바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 물질적 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라리는 달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미국 재무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러를 믿는 건 GDP 21조 달러로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한 해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는 미국이라는 최대 강대국의 행정부 가운데 하나가 미국 재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재무부에서 달러를 발행한다면 누가 달러를 믿겠습니까? 즉 달러에 대한 신뢰는 물질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 그냥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라리는 인류의 통합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과정으로만 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데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고 수송 하부 구조가 개선되자 전문화가 발생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재화군과 의사뿐 아니라 목수, 사제, 군인, 법률가를 풀타임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의 물품 교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물 교환은 제한적이다. 사회는 전문가를 연결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돈을 발명한 것이다. 화폐는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다. 농업혁명으로 인간 집단 규모가 급증하고 분업 전문화가 발생하자 각자의 생산품을 교환할 필요 때문에 화폐가 발생했다는 거죠. 즉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화폐도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25명 안팎의 집단 규모에 모두 자급자족을 했으므로 분업 전문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도 필요 없습니다. 이른바 순수한 정신적 혁명도 객관적 물질적 조건 하에서 그 조건에 규정받아 발생하는 겁니다. 상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유에서 형태가 다른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화폐의 최초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화폐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후 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내재 가치가 없는 금은이 화폐가 됐다. 이게 하라리 주장이죠.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금과 은이 곡물, 소금 등보다 내재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하라리는 금과 은은 장신구나 왕관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 제조에만 쓰이므로 순수 문화적 가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말도 틀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란 돈과 권력을 얻는 아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겁니다. 하라리 주장대로라면 돌덩이도 믿기만 하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그렇습니까? 다음은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기원전 2350년에서 2150년 사이 존재했던 아카드 제국을 듭니다. 그 영토는 이라크와 이란 일부, 시리아, 터키 일부까지, 즉 오늘날 페르시아만 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중국의 한나라 제국, 몽골 제국, 터키 오토만 제국, 근대의 대영 제국 등 하라리는 역사상 모든 제국이 상상의 질서였다고 주장합니다. 하라리가 생각하는 제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국으로 분리되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 제국은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 제국은 그 기원이라든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 의해서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으로만 적이 된다. 제국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습성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즉 통합적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우리 편과 남 편을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야 협력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격의 대상인지 구분의 생존 능력이 높아집니다. 한데 제국은 여러 문화와 민족을 아우름으로 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제국의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대체로 제국은 자신들이 복속시킨 민족에 의해서 많은 것을 흡수해 혼성 문명이 됐다. 제국은 수많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를 만들었다. 제국 안에서는 아이디어와 사람, 재화와 기술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에서보다 더욱 쉽게 퍼져나갔다. 미국을 민족의 용광로라고 하는데 역사상 모든 제국은 민족의 용광로였습니다. 우리는 제국하면 제국주의를 떠올리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라리는 제국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국이 폭력과 전쟁으로 확장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상당수 제국의 유산이란 겁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건 대영 제국과 팍스 아메리카가 남긴 것이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다면 절대 전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자가 동아시아 기본 문자가 된 것도 중국 제국의 유산이며 이슬람 역시 정복 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1800년대 제국주의 팽창 덕분에 전 세계로 퍼졌고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 역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라리는 제국의 주기라는 도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니까 로마 제국만 설명하면 원래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만듭니다. 한데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여러 피지배 민족이 생겼고 라틴어, 로마법, 로마어 정치 사상 등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일리리아, 갈리아, 카르타고 사람들이 로마적 가치의 이름으로 로마인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게 되고 로마인은 특유의 인종 집단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제국의 통제권은 다인종 엘리트로 넘어갑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아랍 출신, 스페인 출신 황제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리리아, 갈리아, 카르타고 사람들은 로마 문화를 계속 발전시킨다. 이겁니다. 하라리의 말은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원전 1000년에서 1500년경 최대 1만 개의 작은 국가들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 한 개의 국가만 존재합니다.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 말이죠. 이런 통합 덕분에 중국어, 한자 등의 문화가 남겨진 겁니다. 한데 더 웃긴 건 원래 중국이란 황하 중상류의 몇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땅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반도 넓이보다 훨씬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야만족들이 사는 땅으로 간주됐다는 겁니다. 특히 양자간 이남,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상하이, 광저우 등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근대 중국을 만든 승원, 마오쩌둥, 장제스 등의 인물은 모두 양자강 이남 출신입니다. 원래 중국인으로 취급도 못 받던 야만족들이 현대 중국을 만든 겁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서기 1500년까지 유럽이란 곧 오늘날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이었습니다. 여기가 유럽 문명의 원천이죠. 당시 서유럽은 야만인인 게르만족들이 살던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서유럽, 지리적으로는 북유럽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등 오늘날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즉 북유럽은 남유럽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제국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늘날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난 뒤 남은 겁니다. 한데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아랍인 손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세계 정복으로 팽창한 자들은 정작 동북아시아 초원지대에 살았던 돌궐족의 후예 터키인들이죠. 돌궐족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1300년경에 오스만의 초기 국가를 세웠고 이게 나중에 오스만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하라리는 제국을 선과 악으로 양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나쁜 편에 속한다고 분류하고픈 유혹이 들긴 한다. 어쨌든 거의 모든 제국은 유혈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 아닌가. 하지만 오늘날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한다.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인류의 모든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 문명의 유산이며 어떤 학술적,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한다 해도 환자를 죽이지 않고 제국의 유산만을 도려낼 수는 없다. 하라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에 질서했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한데 이 말을 쓰기 직전에 하라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급성장하는 협력망에 돈을 댄 것은 농부들의 소중한 잉여식량이었다. 세금 징수자가 황제의 펜을 한 번 휘두르면 이들은 소출 전체를 빼앗기고 절망해야 했다. 로마의 원형 극장들은 노예들이 건설한 경우가 많았다. 원형 극장은 로마인들이 노예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기도록 세워졌다.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조차도 협력망이다. 잉여식량, 노예, 감옥, 강제 수용소 이런 게 바로 제국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림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벽화인데 농부들은 죽도록 일하지만 오른쪽 끝에 관리, 감독하는 자는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농부들은 소출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가난하게 살았죠. 이렇게 생산된 잉여식량으로 제국이 유지된 겁니다. 잉여식량, 노예, 감옥, 강제수용소 모두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이게 과연 상상의 산물인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은 8만 킬로미터의 포장도로를 포함해 총 4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유지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신속하게 전 제국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생산한 밀을 지중해를 통해 수송한 데 역시 발달한 도로망으로 신속하게 보급했기 때문에 제국이 유지된 거죠. 단지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만으로 유지됐겠습니까? 아니,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 자체도 발달한 도로망 때문에 더 견고해진 거죠. 하라리는 사실 이런 말도 합니다. 협력이란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인간의 협력망은 대부분 압제와 착취에 맞춰져 있다. 제국이란 거대한 협력망입니다. 이 협력망은 여러 피지배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력한 군대와 감옥으로 유지했습니다.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압제와 착취에 덜 반항합니다. 그러나 압제와 착취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수단은 군대, 경찰, 감옥이었고 공통의 신화는 보안물이었습니다. 즉 제국은 상상의 질서가 아니라 물질의 질서인 겁니다. 대영 제국은 전성기 때 지구 육지 면적의 4분의 1인 3,55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습니다. 2차 대전을 마지막으로 해체됐죠? 그럼 대영 제국은 왜 소멸했을까요? 공통의 신화가 사라져서? 대영 제국 공통의 신화는 뭐였죠? 대영 제국은 제국주의 팽창으로 커졌지만 그 힘, 특히 경제력이 쇠퇴하면서 미국의 자리를 넘겨주고 퇴장한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죠. 대일본 제국은 왜 없어졌죠? 공통의 신화가 사라져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라진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국을 하라리는 문화의 다양성, 국경의 탄력성을 특징으로 들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확대 팽창한 겁니다. 한 국가가 여러 국가, 민족, 문화를 흡수 합병한 겁니다. 즉 제국은 원래 국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국가는 왜 탄생했죠? 농업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20만 년의 역사 가운데 19만 년을 수렵채집 사회에 살았습니다. 수렵채집 사회는 항상 이동함으로 인구 증가가 어렵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0.1에서 1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업사회는 정착 생활을 하고 특히 자식 터울이 짧으므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0명 이상으로 수렵 채집 사이업 10에서 100배입니다. 특히 4대 문명이 탄생하기 직전, 즉 국가가 탄생하기 직전 해당 지역은 제곱킬로미터당 300명 내지 400명의 인구 밀도를 보입니다. 채집 사회는 집단 규모가 25명 안팎으로 적은 데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전원이 사냥과 야생식물 채집에 참여해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집단 규모가 150명 이상이고 기원전 3000년경 처음 국가가 탄생할 때는 수만 명이 됩니다. 하라리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농부의 가정생활은 몇십 제곱미터에 불과한 비전문 구조물, 즉 집에서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농부는 이 구조물에 강한 애착을 느꼈고 건축학뿐 아니라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줬다.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웃으로부터의 분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된 존재의 심리적 특징이 됐다. 라고 합니다. 한데 내 것에 대한 집착, 자기중심적인 생활태도는 사유재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사유재산이 없던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훨씬 약했습니다. 평균세에 나온 인류 사회에 대한 구분 지표입니다. 도표입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리사회, 수십 명, 그 다음에 부족사회로 커지면서 수백 명, 수장사회로 가면서 수천 명, 국가로 가면서 5만 명 이상으로 늘어갑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식량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더 집약적이냐, 그리고 분업을 있느냐 없느냐. 분업이 무리사회, 부족사회에서는 분업이 없습니다. 수장사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분업이 발생하고 국가 단계에 들어서면 분업이 훨씬 더 고도화됩니다. 하라리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로 150명을 듭니다. 이게 그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덤바의 수입니다.
우리가 서너 명이서 여행 가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10명 이상 여행 가면 반드시 리더가 생깁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누가 사라지는 사람 없는지, 늦잠 자는 사람 없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던바에서란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이 서로 잘 알고 친밀하게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이라는 겁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 두뇌의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초기 농업사회 집단 규모, 유사일의 전 세계 어디서나 전투의 기본 단위인 중대 규모, 크리스마스 때 영국인들이 보내는 엽서 숫자, 일반인들이 SNS에서 친밀하게 소통하는 팔로워 숫자 등이 150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위계 질서가 바로 하라리가 그토록 말하는 집단 협력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위계 질서가 집단 협력의 구조입니다. 위계 질서로 던바의 수를 돌파합니다. 하라리는 집단적으로 상상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믿는 호모 사피엔스의 능력 때문에 집단적 협력이 가능했고 150명이라는 생물학적 한계, 즉 던바의 수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계 질서 때문에 던바의 수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계 질서는 농부가 잉여 식량을 생산해 소수의 엘리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것, 즉 농업혁명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그 어떤 조직도 유사일에 전 세계 어디서나 반드시 피라미드형 구조를 취합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 중대는 120명 정도입니다. 이 중대의 서너 개가 모여 대대를 이루고 대대 서너 개가 모여 연대를 이룹니다.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연대장은 대대장에게, 사단장은 연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대대장이 대대원 4,500명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대장을 통해서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위 조직의 규모는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가 있습니다. 상위 조직 책임자는 하위 조직 구성원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하위 조직 책임자를 관리 감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던바의 수 150명의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렵 채집 집단의 평균 규모는 25명에 불과했고 모두 함께 사냥하고 야생식물을 채집합니다. 근데 농업이 탄생하면 인구가 몇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을 넘게 되죠. 분업 전문화됩니다. 왕과 귀족, 전사, 사제, 관리, 평민 등으로 나뉩니다. 국민의 90%는 농민과 장인 등 평민이고 농민은 식량 생산을 하고 장인은 각종 농기구, 철제 제품을 생산하고 장신구, 도자기 등을 생산합니다. 집단 구성원의 90%가 생산에 종사해 나머지 10%의 왕과 귀족, 전사, 사제 등을 먹여 살립니다. 하라리는 농부로부터 빼앗은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됐다.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 농부의 잉여 식량이 소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농부들이 생산한 잉여 식량은 새로운 수송기술과 합쳐지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마을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마을은 읍이 되었고 드디어 도시가 되었으며 새로운 왕국과 상업망이 이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이게 바로 제국의 탄생 과정인 겁니다. 기원전 1만 년 농업혁명, 기원전 33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국가 탄생, 기원전 2250년 세계 최초의 제국 아카드 탄생, 즉 농업으로 잉여 식량이 생산됨으로써 소수의 엘리트들은 일하지 않고 정치, 행정, 전쟁, 예술, 철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의 상층부를 구성한 거고 이런 국가가 확대 팽창한 게 제국입니다. 즉 제국의 탄생은 상상의 과정이 아니라 물질적 과정인 겁니다. 하라리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들을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집민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사실 맞는 면이 있어요. 한데 하라리는 농업의 기원과 관련해서 또 상상의 질서를 들고 나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에서 인구 밀도의 증가를 농업 발생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인구가 조금씩 늘었고 임계치를 넘어서자 수렵 채집만으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어 농사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물질적 과정이죠.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총균세의 영향을 받아 사피엔스를 썼다는 유발 하라리는 종교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볼 수 있듯 인류가 신이라는 가상의 실제를 믿고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모여 살게 되자 이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필요성 때문에 농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발생한 건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다른 열망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설명도 합니다. 현재 터키에는 기원전 1만 년쯤 만들어진 괴베클리 테페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1만 년이면 수렵채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학계 정설은 농업을 시작하고 인구가 늘고 집단 규모가 커지고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면서 비로소 거대한 신전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한데 괴베클리 테페는 거대한 신전을 먼저 짓고 여기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해석합니다. 마침 괴베클리 테페에서 30km 떨어진 곳이 웨알밀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는 설은 아직 극소수입니다.